대단하죠. 이 그 신학 정치론만 하더라도 어 이 신학 정치론 그다음에 이제 이 뒤에 미완으로 끝난 정치론을 이렇게 같이 읽으면 기본적으로 정치를 그러니까 어떤 바탕 위에서 논하는가 이거에 놀라게 돼요. 저도 그 처음 스피노자 읽을 때도 그랬고 강의 들을 때도 그랬고 스피노자를 이제 계속 다른 거하고 연관해서 읽을 때마다 이렇게 정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유해야 되는가의 문제. 예. 그래서 오늘 할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제 오늘은 이 신정국가에 관한 이게 왜 필요했는지 이 분석이 왜 필요했는지를 중심으로 결론을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자료를 지금 그 얘기랑 연관해서 자료 하나 드린 게 있고 또 하나 PDF 파일로 드린 자료는 정치론이라는 그 책이 있으신 분들은 뭐 그 앞부분이에요. 서문 부분이에요. 정치론을 다는 못하더라도 앞부분의 문제의식만이라도 보면 좀 정치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 힌트만 얻으시라고. 그래서 이 스피노자 정치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량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스피노자에게는 권리가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추상적으로 부여되는 무엇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뭐 근데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역량이에요. 역량. 권리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지점인 건데 그게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연관되는지는 이따 좀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17세기의 국가에 대한 이론들이 나올 때 이제 그거를 정초한 게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홉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홉스의 사회계약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의 구성, 국가의 출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상태만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 상태.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누군가에게 양도한다. 근데 그 양도받은 자가 주권자죠. 그게 이제 국가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권력을, 우리의 그 권리와 권력과 역량과 이걸 다 양도하면서 사회로 들어가게 되고 그 사회 안에서 주권자는 이제 어떤 장치, 법이라든가 뭐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결국 그 시민들을 이제 복종시키는 이 기본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신학 정치론만 놓고 보면 그거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체로 같고 결정적으로 다른 거에서 늘 중요한 건 대체로 같은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이 결정적으로 다른 거를 중요하게 사유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존재도 자신의 역량을 다른 존재에게 다 양도할 수 없어요. 너 네 말대로 내가 다 할게 라고 아무리 철석같이 약속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이 나의 목숨을 위협한다거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슬픔만을 계속 자아낸다고 하면 본성적으로 자신이 양도하겠다고 했던 것들을 결국은 이렇게 저버려요. 약속을 저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스피노자의 정치론의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본성이 뭐냐에 대한 고찰로부터 정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무슨 어떤 이 로직, 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작동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스피노자 정치론의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 모여 있는 그 집단이라는 걸 가장 지배하고 있는 건 뭐냐?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이성과 욕망을 일치시키는 삶. 스피노자가 그거를 정서를 이성화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욕망과 이성이 일치되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욕망과 이성이 불일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성은 뭐냐면 옳고 그름, 뭐 어떤 정당성, 정의로움 이런 거에 대한 그냥 추상적 알을 이성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실제 하는 우리들은 언제나 이러저러한 욕망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놓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늘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인 영역을 생각할 때는
개인의 욕망이라든가 감정은 사적인 거라고 배제하고 공적인 영역을 작동하는 이성의 논리라는 게 마치 그 감정과 무관하게 따로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스피노자는 이걸 깨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20세기에 와서 이제 그 어떤 점에서 중요하게 해석이 되냐면 20세기의 그 정치론에서 이데올로기의 문제. 그러니까 대중들은 정말 자신의 이성과 인식의 훈련을 통해서 무지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 사유의 훈련과 그 사유만큼 도달하게 되는 어떤 참된 것에 대한 인식, 적어도 참된 것을 인식하려고 하는 자기 수련이랄까요? 이런 것 속에서 어떤 사안들을 판단하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건 소수의 현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신앙은 대부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앙과 철학이 뭐가 다를까? 이거를 고민을 막 하다가 이 종교라는 거는 뭐 물론 종교마다 조금 다 다르긴 하지만 종교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전제가. 그러니까 그 깨달은 사람들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 이룰 수 있었는가라는 지도를 우리한테 띡 주지. 그러면 그 지도를 보고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손에 지도가 있다. 그리고 그 지도에 따라서 그 지도라는 게 출발점에서 도달점까지 그렇게 가본 사람이 만든 지도다. 그러면 그걸 믿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철학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도 한 장을 손에 들고, 믿고 가보자. 라고 하는 게 좀 종교라면, 철학은 뭐냐면, 지도를 주는 게 아니라, 개념을 던져주죠. 그래서 너네들이 스스로 지도를 만들어. 너네가 어디 갈지, 뭐 어디 간다는 건 결국 진리겠지만, 너네 스스로 진리를 구성해. 그리고 진리에 이를 수 있는 너네들의 웨이, 이게 길들이잖아요, 길들.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도가 있죠. 하나의 도가 아니라 온갖 다른 도들이 있어요. 그 도가 하나하나의 철학일 텐데,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건 뭐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가겠다라는 일종의 길의 발명이지. 사유의 길을 내는 거죠. 물론 그 사유의 길은 또 실천의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스피노자가 말하듯이 늘 소수만이 그 길을 따라요. 그 길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들어진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왜냐하면 자기가 길을 만들려 그러면 길이 없는 곳을 헤치면서 가야 되잖아요.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나 있는 길을 따라가는 거는 비교적 쉽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도 쉽지는 않지만 그나마 대중들은 그거는 쉽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결국은 복종의 문제다. 그래서 신앙은 의심하지 말라고 하죠. 부처님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죠. 어, 부처님을 의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진멸도, 고가 어떤 과고, 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과의 원인을 찾아가는 게 이게 집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고집 도멸이 아니라 왜 멸도냐? 멸이라는 게 과라는 거예요. 과, 결과. 근데 그 과의 원인이 되는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고집멸도가 과인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을 다 보여줬으니까 아주 상세하게 뭐 하나하나 번뇌를 몇십 가지 몇백 가지 나아가서 나눠 놓고 그거의 원인이 뭐냐라는 걸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하게 나누고 그다음에 그 번뇌의 소멸로 가는 것도 뭐 온갖 뭐 10지부터 시작해 10개는 작은 거고 엄청나게 많은 길이 있어요. 이제 그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갈 수 있는 아주 상세한 맵을 우리한테 주는 거죠. 기독교는 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독교도 일종의 교회에 가서 성서를 해석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매번 고해성사하고 뭐 그렇게 따라가면 그 마음으로 믿고 복종을 하면 그게 신앙인이겠죠. 그리고 어떤 종교든 간에 그런 신앙의 길을 따라가면 그런 신앙인들은 이렇게 마음이 막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철학은 자기가 자기의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부터 질문을 던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시는 거는 이제 그 어려운 길을 가보자고 하는 거죠. 내가
뭐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건 그거고 그건 이제 신앙을 가지고 복종하는 거고 근데 나는 내 인식 능력을 가지고 진짜로 생각을 해보고 싶다. 그게 철학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분류해 놔야 된다. 왜냐하면 이 당시가 칼뱅파가 그 교회 권력 아래다가 이제 다른 모든 권력을 교회 권력을 중심으로 다시 이렇게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 칼뱅파에 대한 비판도 담겨 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적인 어떤 시대 분위기가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스피노자가 맞닥뜨린 거라서 제가 그 나눠드린 읽을 자료에 보시면 신학정치론의 목표는 일단 전체를 총괄해서 분명해요. 신앙과 표현의 자유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든 그 신앙은 그 좋은 삶의 길을 복종의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지만 이제 더 강조점을 두는 건 표현의 자유죠. 근데 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든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든 이거의 근거가 스피노자는 뭐 표현하는 것이 너무 올바르니까 뭐 이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철두철미한 고찰.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이제 에티카의 구절들하고 사실은 같이 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의 관점에서가 되게 중요한데 정치도 그렇고 이런 자유를 얘기할 때도 스피노자는 인간에 대한 대단히 디테일한 이해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로부터 인간이 이제 다르게 사유할 수 있는 길을 내는 그런 철학들을 보면 인간의 심리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천착이 있죠. 니체도 그렇고 스피노자도 그렇고 그래서 스피노자를 니체라든가 프로이트라든가 라깡이라든가 이런 그 굉장히 그러니까 실제로 20세기의 심리학 19세기, 20세기의 그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들이 이 스피노자를 가지고 뭐 석사 논문을 쓰거나 이제 많은 논문을 쓴 게 여기에 인간의 이 감정에 대한 굉장히 그 아주 자세한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든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를 인간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이렇게 인간 개인의 욕망이나 정서, 이게 본성이죠. 이것과 무관하게 그 설명해내는 것들을 다 관념적이라고 스피노자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하는 것도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고 있어요. 이게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기 보면 이 정치론하고도 연관되는데 거기 잠깐 좀 읽어볼게요. 확실히 덕이고 억압할 수 없는 것인 판단의 자유는 허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건 능력인 거예요. 아무나 적절할 때 판단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 자체도 일종의 능력인데 이제 이 자신의 능력에 기반해서 인식 능력에 기반해서 관계 능력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단은 허용되어야 된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자유는 학문과 예술을 육성하는 데 최고의 중요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이들 분야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판단에 있어서 자유롭고 편견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근데 만약에 이 자유가 억압될 수 있고 사람들이 통제 아래 놓여 있음으로 인해 주권자가 명령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속삭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게 이제 독재죠, 독재.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만을 말하도록 하는 경우. 그러면 여전히 생각하도록 명한 것만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 이런 게 있을까?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개체는 자기의 존재를 계속 펼치면서 가는 것을 본성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 말하지 마, 너 어디 나다니지 마, 너 뭐 하지 마. 그래서 어떤 개체를 아무리 어떤 한계 안에 가두려고 하더라도 본성이 그거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옳다 그르다 이전에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모든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그 능동성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계속 펼치려고 하는, 유지하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힘을 코나투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욕망이에요, 욕망. 현대인들이 하는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인간은 판단도 감정도 모든 것도 다 욕망의 표현이에요. 나는 왜 이게 더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더 옳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그 근거를 만들어가는 그 자체에 욕망이 섞여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어떤 것을 판단해 가는 것과 나는 사람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혼자 있고 싶어라는 욕망 속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구성해 나가는 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욕망이 배제된 판단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 사람들한테 명령한 것만 말해라고 하는 것을 스피노자는 근본적으로 그런 건 발생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대나무 잎에다 대고라도 임금님기는 당당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 존재인 이상 이런 일은 없어요. 따라서 사람들이 매과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만약에 그런 인간의 본성이 이런데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명령한 것 말해. 명령한 것만 말해 그러면 자기가 매일 생활하는 것과 명령하도록 말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어. 그렇게 일어날 거고 그 결과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그럼 사람들은 결국 맨날 거짓말만 하는 거죠.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 이거 내 비밀이야. 너한테만 말하는 거니까 절대 말하지 마. 이거 인간의 본성을 이해 못한 거예요. 얘는 뭘 듣는 순간 어디 가서 말하는 게 본성이다. 여기 선생님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어디서 이건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있는 게 있으세요? 진짜로? 응? 절대 없어요. 절대. 이게 본성에 어긋나요. 이게 꾹 먹어버리는 건 본성하고 안 맞아. 그래서 이 관계가 없으면 모를까 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은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응? 하물며 사회에서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의 사회잖아요. 그럼 국가는 결국 신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역겨운 아첨의 재주와 배신이 조장할 것이다. 당연하겠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그럼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듣기 좋은 소리만 해야 살아남으니까 듣기 좋은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본성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본성이 명하는 방식은 또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첨하는 대부분은 배신자죠. 아첨꾼과 배신자가 두 종류가 아니에요. 대부분 아첨하던 애가 배신해요. 어. 자기한테 막 잘해주는 사람이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더 많지. 자기한테 막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별로 아첨 좋은 소리 안 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나를 사기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는 모든 사람들의 타락과 거짓된 관계의 근원이다. 사회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를 믿지 못하니까 자기도 거짓말을 하면 다른 사람도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하지. 기본적으로 신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국가는 안심하거나 누구를 믿고 무언가를 모험하거나 무언가 약속을 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 의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는 결국 본성을 억압하는 거고 그 본성을 억압될 때 이런 식의 그 어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사회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균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예에 따라 말하도록 하는 건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요. 10명한테 다 입 다물어라고 하더라도 겁쟁이들은 입을 다물지 모르지만 아무튼 누군가는 입 안 다물어요. 인간 사회는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서 말하기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노력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더 저항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는 누르면 눌린다고 생각하잖아요. 힘이 센 애들이 누를수록 더 눌린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가해지는 힘과
그 가해지는 힘에 대해서 반작용하는 힘은 비례해요. 약하게 누르면 약하게만 반응하죠. 근데 세게 누르면 우리도 세게 반응이 돼요. 그러니까 작용하는 힘이 센데 반작용하는 힘은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압이 크면 클수록 어딘가에서 그거에 대한 더 완강한 저항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면 독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은 바보들이죠. 눈 맞고 귀 같고 인식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제일 쉬운 게 지금 내 앞에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옳다고 믿고 있는 견해가 범죄로 취급받고 또 신과 인간에 대한 그들의 경건한 행동을 유발시킨 것이 내가 이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뭘 했는데 그걸 사회가 사악한 것으로 간주해. 사람들이. 그런 걸 못 견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거는 좋고 나쁘가 아니라 본성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들도 옳게 생각했으면 좋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이건 너무 나빠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동의해 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믿는 거에 대해서 틀리다고 혹은 범죄라고 사회가 낙인을 찍거나 나는 되게 경건하다고 생각한 걸 사악하다라고 간주되는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결국 폭발해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집단을 누군가가 너네는 악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단의 저항력은 더 크죠. 그러므로 이걸 견디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본성. 그래서 우리는 에티카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랑 감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정서라든가 생각이 합치하는 것들을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못된 생각을 하는 애들도 자기만 못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애들이 같이 못된 생각을 도모할 때 더 뭐 말이 어폐가 있긴 하지만 신나서 나쁜 짓을 한다. 세상에 아무도 내가 하는 나쁜 생각을 안 하는데 나 혼자 나쁜 생각을 해. 그럼 그 외로워서 나쁜 짓을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나쁜 짓을 할 때도 신이 나야 되거든요. 행위를 할 때는. 그거는 자기하고 합치되는 것이 있을 때 어쨌든 순간적인 기쁨일지라도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고립된 채로는 결코 행위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본성이다. 이럴 경우 그들은 이제 자기를 그렇게 낙인 찍는 법, 범죄자로 낙인 찍는 법을 혐오해. 그래서 법이 납득이 안 되면 사람들은 안 지켜요. 납득이 안 돼도 지켜야 법이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안 합니다. 납득 안 되는 법 안 지키시는 거 다들 있죠. 그다음에 정부에 반대하는 것을 배덕한 것이 아니라 명예로운 일로 판단해요. 그리고 결국은 선동적인 운동과 폭력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오느냐?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방식의 통치는 필연적으로 그게 인간의 본성에 무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국은 그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씨앗을 배태할 수밖에 없다. 이게 스피노자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의 의견의 자유를 억압하면 이런 본성의 논리 속에서 결국은 그 사회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사람들은 사람들의 견해에 거슬러 제정된 법률들은 범죄자들이 아니라 독립적 성격을 지닌 사람들을 위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잘못된 법은 범죄자들을 위협하지 않아요. 결국은 정의로운 자들을 위협하는 거지. 그리고 그 목적은 사악한 자들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자극시키는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과 뭐 정의로운 사람과 독립적이고 아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회는 그러니까 좋은 씨앗을 내재하지 못한 사회가 되는 거죠. 나쁜 사회. 예. 위험에 빠뜨리는 이게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 추상적으로 모든 인간은 표현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옹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인가. 예.
그리고 이제 스피노자가 생각하고 있는 역사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종교, 신앙의 자유라는 것도 그 아래 정치적 명령권을 갖고 있는 이들의 결정에 의해서만 법적인 힘을 획득해야 돼.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획득하며 신은 국가를 통치하는 이들을 통해서만 특정한 인간을 위해 군림할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신이라는 게 굉장히 뭐 이렇게 관념적이기도 하고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올바른 신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가 편견 덩어리의 어떤 이데올로기로 변질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인간의 본성과 대단히 현실적 관점에서 이제 그 옹호한다. 이게 전체 주제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7장에서 그 19장까지 이르는 요 제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히브리 신정국가 주로 모세 오경의 내용에 기반한 히브리 신정국가에 대한 고찰이에요. 그리고 요 얘기가 앞에 부분에 나왔던 1장부터 또 6장까지 해서 언급된 히브리 국가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뒤섞여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 그 책을 보시면 책에 일단 17장의 앞부분을 좀 봐주시겠어요? 17장의 앞부분에 보시면 그 네 번째 줄에 이제 제목 읽고 나서 네 번째 줄에 아무도 인간이기를 그만둘 정도로 자신의 모든 권리, 즉 권리가 역량이라 그랬죠. 자신의 모든 능력, 역량을 타인에게 완전히 이양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동성을 제로로 만들고 자기의 모든 것을 타인에게 내맡기는 이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존재일 수가 없거든요. 모든 존재가 존재하는 건 미세하게라도 자기 스스로를 보존하려는 욕망을 내재할 때만 생명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을 받기만 하는 존재는 없어요. 어떤 것도 작용을 받음과 동시에 작용을 해요. 이게 생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능동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를 만들 때 내 권리를 인도한다, 너에게 이양한다 라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양도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이라는 것도 결코 존재하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사람들이 나한테 결코 난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이제 네가 시키는 것만 할게 이러고 100%다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최고 권력 주권자도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완벽한 모든 사람들의 권력을 다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거든요. 이게 이제 스피노자가 얘기한 사회 상태에서는 자연 상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제 자연 상태가 자발적으로 억제될 수는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자연 상태가 사회 상태로 다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상태라는 게 뭐냐? 혼돈과 갈등과 기만과 그다음에 무정부의 사회. 가장 극단으로 가면 무정부적인 사회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냥 약탈과 방어와 이런 걸 일삼는 폭동의 시대가 있잖아요. 폭동의 어떤 시기 같은 게. 그러니까 그 시기는 무정부, 아주 일시적으로 출현하는 무정부 상태죠. 그거는 언제든지 사회에 내재한다는 걸 우리가 현대 국가에서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273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개인은 자신 외에 누구의 결정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기 권리의 상당 부분을 자기를 위해 남겨둬요. 다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부의 권리 및 권력의 범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제 정부의 권력이 두려움에 의한 위압의 능력에 엄격하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정부가 등장할 때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방식으로 등장할 수도 있지만 그럼 오래 못 가요. 이게 아까 말한 같은 본성의 그 문제 때문에 이런 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 자기는 말하고 싶은데 무조건 말하라 그러면 목숨 걸고라도 말하고야 마는 게 본성에 가까운 거지. 무슨 살고자 하는 이걸 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게 본성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자 하는 게 본성이에요. 자기대로.
자기를 펼치면서 살고자 하는 거지. 나는 하나도 없는데 그냥 사람만 있기를 바란다?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정부의 권력이 두려움과 위압에 의해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의 권력이 더 이렇게 크다? 정부의 역량이 크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명령에 복종하도록 설득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하는 게 더 좋겠구나. 이 법을 안 지키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좋겠구나. 설득돼야 되는 거죠. 설득된다는 게 마음으로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온갖 가능한 수단. 이게 이제 여러 제도들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 설득의 수단이 바로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그냥 좀 약간 별로 안 좋은 뉘앙스로 쓰지만 이데올로기라는 게 뭐냐면 스피노자가 말한 상상적 인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 히브리 국가인들이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이게 모세를 위시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처음으로 자유인이 된 거잖아요. 자유인이 돼가지고 얘네가 이제 가졌던 너무나 완고한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죽어도 다른 인간의 노예가 되진 않겠어. 이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가지고 인간이 인간에 의한 지배를 받는 삶을 오래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하고 계약을 맺은 이유는 뭐냐? 나는 죽었다 깨도 다른 인간의 밑에 들어가진 않을 거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얘네들은 그럼 인간하고 상상을 맺는 게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모세가 얘네들의 이데올로기를 만든 거죠. 그럼 너네들은 신하고 계약을 맺자. 이런 게 일종의 상상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너네들을 신이 선택해서 선민사상 있죠. 그 선민사상이 지금으로 말하면 민족주의 같은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이러이러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민족이야 라는 거 있잖아요. 그 민족주의라는 게 일종의 이데올로기잖아요. 일종이 아니라 그게 이데올로기죠. 그런데 그 이데올로기가 되게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측면도 있죠. 우리는 뭐 예를 들면 프랑스 애들이 좀 약간 재수없는 거긴 하지만 프랑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똘레랑스, 관용. 그것도 물론 현실 정치 속에서 아주 배타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관용을 가진 민족이야. 우리 민족의 정신은 똘레랑스야. 그러니까 최소한 다른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용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부심, 민족적 자부심이 타인들에게 되게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죠. 그 집단의식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긍정적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단은 이러저러 하니까 다른 집단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돼. 그래서 자기 집단을 훨씬 더 품격 있게 조용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그 집단의 구성원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죠. 근데 이게 부정적인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문제를 스피노자는 되게 중요하게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 것인가? 온갖 가능한 수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따르라 이렇게 하면 안 따르죠. 이걸 왜 따라야 되는가라는 걸 온갖 의례, 이것도 제도죠. 그다음에 물질적인 어떤 제도, 그다음에 온갖 그 이데올로기, 인간들의 의식과 어떤 상상에 대한 거, 뭐 신화 이런 것도 다 포함하죠. 그런 것들을 스피노자는 국가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걸로 봤어요. 대중들은 그게 없이는 안 움직입니다. 대중들을 움직이는 건 항상 상상이에요. 상상. 그러니까 이 스피노자가 인식의 종류를 나누고 상상이라는 게 가장 1차적인 인식이다. 단편적이다. 그리고 그거는 편견으로 차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것에서부터 저기 3종 인식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현실 국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이 국가의 구성원들은 철학자가 아니잖아요. 현자들의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지한 대중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문제화하고 왜 욕망하는가를 캐물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쁨의 방식으로 맺어가도록 리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국가 아니에요? 국가의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리더, 크게 맨 위에 있는 리더부터 시작해서 그 국가를 운용하는 자들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대중들이 슬픔보다는 기쁨에 의해 감화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현실 정치에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바로 옆에 국민을 구성하는 것은 복종의 동기가 아니라 복종의 사실이다. 그러니까 국민은 복종한다는 게 일단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걸 꼭 나쁘게 보지 마시고 이게 나중에 푸코의 논의에 가면 푸코의 주체화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주체화. 이 주체화라는 건 두 가지의 문제의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회가 나를 여성 그랬을 때 네라고 대답할 수 있게끔 나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는 거잖아요. 국민, 시민 여러분 이러면 내가 네 그러고 시민으로서 나를 정립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관계 속에서 어떤 명령을 수행하고 따라야 되는 일종의 예속적 주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길들여지는 주체임과 동시에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예속당하지 않고 그 짜여져 있는 사회의 관계 틀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해방하고 우리 자신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방식으로 능동화될 것인가. 이게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린 이 사회적 관계의 산물로 만들어지죠.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적인 갑을이라든가 자본주의적인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든가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관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 주체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그 관계를 억압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죠. 나는 비록 조직에서는 갑의 위치에 있지만 내가 그런 걸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갑과 을의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약속을 하는 어떤 회사를 만든다든가 회사를 운용하면서 이익을 분배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자본주의가 아닌 건 아니지만 자본주의 안에서 인간이 슬픔으로 더 이렇게 확대되지 않는 슬픔에 빠지지 않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공동체를 운영하거나 그럴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항상 동시적인 거예요. 무언가로 만들어지는 것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능동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구성해 나가는 것. 이게 언제나 동시적이라는 건데 스피노자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국민이, 신민 내지는 시민들, 이 대중들이 어떤 방식으로 국가의 제도에 이제 복종하도록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 근데 그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한편으론 대중 스스로가 그 제도라든가 자신이 놓여있는 정치적 조직 속에서 계속 자기 스스로 능동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이걸 함께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피노자의 이 대중에 대한 관점은 에티카에서 신학정치론에 이르는 요기에는 대중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조금 더 강해요. 대중들은 기본적으로 상상적 인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적 인식에 사로잡힌 대중들을 얘네들을 다 철학자가 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중들을 상대로 어떻게 이 대중들의 상상이 비록 상상에 머물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더 기쁨으로 촉발하는 상상적 관계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죠. 같은 상상이더라도 증오하고 서로 배제하고 그래서 슬픔으로 모든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그런 상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참된 인식 속에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런 자들은 주권자를 필요로 하지도 않겠죠, 사실은. 각자가 다 현자들이니까 현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이미 기쁨으로 충만한 거고 그 기쁨을 다른 존재들과 그 기쁨을 나누면서 살아갈 테니까 현자들의 공동체에는 애초에 무슨 이데올로기니 뭐니 이런 게 필요가 없겠죠. 근데 현실 국가는 결국 그렇지 않은 대중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을 구성하는 거는 일단 복종이에요, 복종. 근데 문제는 거기에 쭉 내려가다 보시면 그 단락에 273페이지의 그 가운데 단락의 아래에서 6째 줄 보세요. 복종하려는 사람들의 자발성에 공헌하는 모든 수단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안정적이고 국가가 번영을 꾀하고 그 구성원들의 삶에 혹은 기쁨에 이바지하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스피노자가 강조하는 게 국민은 복종하는데 법과 제도에 복종하지 않아 따라야 되잖아요. 다만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국가를 형성해야 돼. 마지못해 따르는 국가는 결국 언젠간 안 따를 것이에요.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정치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에서의 핵심은 어떤 공동체가 있을 때, 꼭 국가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있을 때 어떻게 그 공동체 성원들이 공동체의 일련의 규칙에 복종하게 할 것인가. 근데 그 문제는 복종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복종 자체를 자발적으로 원하게 할 것인가. 그럼 자발적으로 원하는 거는 딱 이유가 하나죠. 그게 나한테 더 유용하니까, 좋으니까, 기쁘니까, 그게 나를 더 좋은 쪽으로 이끄니까. 근데 이걸 통틀어서 다 유용성입니다. 유용성. 그럴수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예요? 개체의 역량과 공동체의 역량이 함께 가는 사회가 그게 좋은 사회인 거죠. 개체는 공동체에 복종하는데 개체는 하나도 기쁘지 않아. 공동체는 막 커지지만 그건 좋은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개인들은 다 뛰어난데 그 공동체 전체적으로 모여 있을 땐 서로 맨날 싸워. 그것도 좋은 공동체가 아니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 이 공동체에 있는 애들이 다 밖에 나가서 훌륭한 애들인데 얘들끼리 모여 있으면 너무 슬픈 그런 집단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공동체에도 개인과 공동체가 나란히 가지 않는 공동체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의 핵심적인 문제다. 그러므로 그 다음 단락의 첫 줄에 복종이 이때 국민이 복종한다고 할 때 복종은 정치에서의 복종은 외적인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내적인 행동의 문제. 자발성. 그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그래서 대중들의 의식 수준에 맞게 어떻게 대중들이 기쁨 속에서 자발적으로 공동체의 법을 따르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일련의 메커니즘을 이 신정국가를 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274페이지에 보시면 맨 아래줄에 보세요. 맨 아래줄. 맨 아래쪽에 대중은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지배된다. 이성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이 지배하는 판단이에요. 대중들이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그 판단은 그냥 싫어. 그냥 좋아. 아주 편견에 가득 사로잡힌 판단인 거죠. 이성보다는. 그래서 그들은 만사에 있어서 거칠게 돌진하며 이 대중에 대한 아주 이렇게 부정적 뉘앙스가 가득하죠. 만사에 거칠게 돌진하며 탐욕이나 호사스러운 생활에 의해 쉽게 타락한다. 각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새 세상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만들고 싶어 한다. 이게 이 대중들의 보편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거기 몇 줄 내려오시면 그래서 대부분 자만심에서 자기 동년배들 깔보고 동년배들 말 안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질투하고 그래서 망해라 맨날 기도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이게 대중들은 그래서 나빠라기보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식의 본성들을 자기 스스로 이 이성, 지성의 노력과 이성에 의해서
자신의 감정과 이성을 잘 조화시켜 나가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이렇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유토피아는 없어요. 스피노자의 정치론에는 정말 정치론에서 없기가 힘든 게 뭐냐면 유토피아적 전망이거든요. 대부분의 정치론은 이렇게 하면 이런 사회에 도달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스피노자에게는 그런 유토피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민주주의든 군주제든 귀족정이든 어떤 정치체가 더 완전하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정치론에 가면 모든 정치체는 그 나름의 체대로 기쁨에 의해 지배될 때와 슬픔에 의해 지배될 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체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체를 유지하는 그 힘이 뭐냐. 그 체를 유지하고 있는 지배적 정서가 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어. 이게 꼭 뭐 대의제로서 민주주의 막 이런 하나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갈등과 인간 사회에서의 그 감정적인 것으로 인한 싸움은 사라질 수 없다. 이걸 생각하자. 그래서 사회는 언제나 슬픔과 기쁨이 섞여 있어요. 인간의 사회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기쁨만 누리고자 하면 안 되지. 인간의 이런 본성 때문에 기쁨과 슬픔이 적절한데 이 차이는 뭐냐? 좋은 사회, 나쁜 사회의 차이는. 좋은 사회는 기쁨이 좀 더 슬픔보다 지배적일 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회가 뭔가 사람들이 더 여유 있고 더 주변이 뭐 이렇게 기쁘다? 뭔가 이렇게 약간 희망적인 어떤 거라고 느껴지는 그 분위기가 있고 그런데 어떤 사회는 그냥 다 화를 내고 암울하고 전반적으로 슬픔이 지배한다고 느껴지는 사회가 있죠. 뭐가 더 지배적이냐가 다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비록 갈등은 끊이지 않지만 그 기쁨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강하냐 아니면 슬픔이 다른 모든 기쁨을 집어삼키는 경향성이 강하냐 이 차이일 뿐이다. 그래서 늘 기쁨이 더 강한 사회와 슬픔이 더 강한 사회 사이를 사회는 어떤 체가 됐든 오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회를 계속 오가는 와중에서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되느냐?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기쁨으로 촉발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이 지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성과 인식의 능력을 통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스피노자는 민주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이 민주주의인 거지 하나의 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 275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위험들에 맞서 지켜내는 것, 범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를 조직하는 것, 모든 사람이 지위에 상관없이 사적인 이익보다 공공의 권리를 더 중시하도록 조직을 형성하는 것, 이게 이뤄내야 될 과업이다. 그러니까 법을 더 세게 하고 디테일하게 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가두고 이거는 근본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 사람들은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를 범죄자 취급하는 사회에 결코 복종하지 않는다. 편법이 그럼 더 많아지는 거죠. 밖에서. 그래서 야금야금 갉아먹어서 어느 순간은 아무리 법을 디테일하게 만들어도 결국은 그거에 의해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사람들이 자기의 정당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당성과 나누는 것이 더 많이 허용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짜고짜 법에 의해 틀렸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기회가 많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다양하게 들어볼 기회가 많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조정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온갖 수단들을 다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는. 그런 것들이 국가 장치인 거죠. 국가의 이데올로기 장치인 거고 이제 그런 어떤 의제를 제시하고 그 의제들을 공론화하는 다양한 장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게 더 있냐? 없냐? 그럼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 단락의 5번째 줄 보세요. 국가가 외부의 적에 의해서보다
시민들에 의해 더 큰 위험에 처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달성된 적이 없다. 또 통치자들이 전자보다 외부의 적보다 후자에 대해 더 많이 두려워하지 않는. 통치자들은 외부의 적을 안 무서워해요. 외부의 적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내부의 시민들을 더 무서워해요. 당연하죠. 얘네들이 나한테 권력을 양도한 거지. 외부의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나한테 권력을 양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무너지는 건 외부의 적과 전쟁해가지고 무너지는 건 역사에서 극히 드물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무너지는 건 그 안에서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외부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도 안에 내전을 하면서 외부 적들이 들어오지. 대부분은. 그래서 통치자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어떻게 그 주권자가 이 내부의 국가의 구성원들의 역량을 잘 받아 안아서 그것을 자기의 역량이 되도록 주권자의 역량이 되도록 조직할 것인가.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의견들이 자기 역량이 되게 하려 그러면 이 다른 사람들이 양도한 역량과 무관하게 지 옳고 그름이라든가 지 옥망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근본에다가 놓으시고 그거를 위해서 나는 이제 신정국가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그럼 신정국가는 왜 분석하려고 하느냐? 이 히브리 신정국가는 스피노자가 보기에 우리가 보통 신정국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신하고 히브리 백성들하고가 계약을 맺은 거예요. 특이하게. 그러니까 신정국가죠. 그리고 그건 왜 그랬냐면 얘네들이 결코 인간한테 나는 복종하지 않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이제 막 됐으니까 그래서 신하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계약했기 때문에 신정국가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계약론은 홉스가 말하는 사회계약론은 논 자체로는 이렇게 왁구가 맞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다 양도해서 국가가 그걸 다 양도받아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절대 복종하고 법에 의해서 탁탁탁 운용되는 이런 방식으로 안 된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러그러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계약 자체가 대단히 다이나믹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사유할 때 얼마나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입체적으로 사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작동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 신정 국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계약론의 역사적 어떤 작동이랄까 요거를 검증하기 위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신정국가를 통해서 이제 스피노자가 아주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것이 대중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얘기. 대중들을 뭐 이성으로 이렇게 조직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신정국가가 보여주는 게 딱 얘네들의 감정을 얼마나 모세가 이용했고 이 감정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기까지는 되게 번영을 취하다가 어떤 시기에서는 완전히 이제 뭐 몰락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